퍼센트 줄었고 승용차가 6.5, 석유 제품이 38, 선박은 8.4% 각각 감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수도권 지역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다며 내일도 인천, 경기 북부, 충남은 나쁨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경기 남부는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5도입니다. 이창진입니다. 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파일럿의 OST가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파일럿으로 선보이는 코너 대기자. 클 대에 기록할 기, 놈 자자해서 대기자지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로서의 기자라는 뜻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석석을 소기자로 작을 속, 작지만 맵다, 야무지다, 똘똘하다, 네, 소기자로 모시겠습니다. 처음은 파일럿이지만 끝은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은 정규 코너가 되기를 기약하며 저 시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지난 주만 해도 미세뉴스봇의 정규직이었는데 갑자기 비정규직이 됐어요. 파일럿이 됐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칼바람 부는 여의도. 네, 여의도에서 가을 개편을 거쳐서 살아남은 겁니까? 살아남은 거죠. 일단 그래요? 오늘까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살아남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내일 또 나오려고 일단은 텐트를 또 준비해놨습니다. 예전에 이경규 씨가 말이죠. 네. 신인 때 네. 다음 주엔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러면은 꼼짝없이 다음 주에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끝날 때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시면 내일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뉴스를 보고 난 뒤 석석의 짧은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뉴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퀴즈 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쓴 2장짜리 편지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었다.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 곁에 남아 있더라도 이것이 돼야 남모르게 도왔어야 했다. 네.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순실 씨가 쓴 편지 내용 중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하.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된 상태 인간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invisible ma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4글자입니다. 네. 박지희 씨한테 오창석 씨가 바로 이런 경우죠. 인비저블 맨. 그러면 네.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정치자들이 이거 큰 사람이라든지 존경하는 사람 이런 걸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이런 취급을 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땡땡 인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샵 9730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유니클로 유튜브 광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광고를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네. 유니클로의 공식 계정과 방송사 등을 통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현재 내려진 상태인데요. 네. 광고 내용을 보면은 98세 패션 콜렉터 할머니와 13세 패션 디자이너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때 소녀가 할머니를 향해서 스타일이 정말 좋은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면서 답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지금 80년 전이 1930년대입니다. 네. 일제 전범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금 현재 살아남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딱 98세다. 80년 전의 것은 잊었다라는 내용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1937년 12월부터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됐다. 근데 80년 전이 1939년이면 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문제 등이 있었던 시기라면서 꼬집었습니다. 그래요. 80년 전에 그 스타일은 무엇이었냐? 그거 기억 못할 수 있죠. 네. 그러나 80년 전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입은 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정말, 예. 지금 한창 한국 진출, 유니클로가 한국 진출한 지 15주년 행사를 하면서 네. 매진 사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시 불매운동 끝난 거 아니냐, 뭐 한국 냄비 근성 아니냐라고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지금 할머니와 소녀의 대화에서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네. 근데 할머니가 영어로 뭐라고 답했냐면 네. Oh my God, I can remember that poor bag이라고 합니다. 8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한국 유튜브 자막에만 80년 전을 어떻게 기억해라고 달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영어에는 80년이라는 단어,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발이네요. 네. 도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이제 몰랐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굳이 번역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98세와 13세 소녀라면 85년이라고 정확하게 달면 몰라도 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좀 조심스럽고 민감한 이런 상황에서 유독 한국어 자막에만 그렇게 특정해야 됐냐, 이런 비판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유니클로 매장이 다시 뭐 북적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말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네티즌들도 지금부터라도 이 불매 운동을 해야겠다. 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연말이면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보도블럭 교체 관련된 기사입니다. 예, 아직도 이래요? 예, 아직도 이게 관행이 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2007년에 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이 준공 후에 10년 이내 전면 보수는 금지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이게 민원이 제기되면 별도 심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제가 마포구청 인근에 살고 있는데 제가 3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근데 벌써 두 번째 보도블럭 교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민원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네. 바꾸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남도일보에서 네. 광주 5개 구청에서 20억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관행인 것 같습니다. 예산 남으면은 더 좋은 데 쓰면 되지 왜 보도블럭을 바꿔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에 서라. 왜냐면 그 해당 담당 행정기관에 분명히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느냐.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 위에 담당 행정기관이랑 네. 설치 날짜를 표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조그맣게 표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사람들이 교체할 때 몇 년 안 됐는데 왜 교체하냐. 이런 반대 민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요청하는 민원만 뭐 예를 들면 예우해 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반대하는 민원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 의견이 팽팽하면은 보류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수는 불가능하더라도 보도블록의 상태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상위 행정기관, 감독하는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고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금 호주 신문이 단체로 일면 기사에 검은 줄을
내보냈습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이 검은줄이 지금 현재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호주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네. 총 19개 호주 미디어사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일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한 정치 전문 기자가 이제 국가가 전자정보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비판 기사를 썼다가 올해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한 호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알린 ABC 방송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알리니까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의 차원에서 기사를 쓰지 않고 검은 박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ABC 방송은 호주 ABC 방송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이 언론 탄압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신문 일면에 이렇게 검은 줄을 긋는. 네. 이걸 보고 이제 호주 시민들이 정부의 움직임을 더 쉽게 알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동안 호주 신문들 같은 경우는 호주 정부나 또는 이런 성숙한 태도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네. 2014년에 호주에 인질극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게 피해자 얼굴도 나오고 있는데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자극적인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서로 이제 합의를 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숙한 보도로서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라면서 메시지를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군요. 네네. 예, 소기자답습니다. 오늘 짧게 준비했네요. 자, 그래요. 오늘 함께해 주신 오창석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안 뵈도 됩니까? 내일 뵈야죠. 까먹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파일럿이지만 끝은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번째 당첨자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000번님. 와, 황금 번호네요. 1000. 1000. 네, 이 번호 쓰시는 분 200번째 당첨자였고요. 400번째 당첨자는 김동희님. 네,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관용의 정신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검찰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입시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상 횡령 등 11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간지 한겨레 2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늘 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국방 전략 대화를 5년 만에 베이징에서 재개하고 국방장관 상호 방문과 해군, 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잔반 사료 허용을 요구하며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하던 양돈 농민들이 돼지를 물고 정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2명이 연행됐습니다. 농민들은 비싼 배합 사료를 쓰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칠레 전역에 여행 자제를 뜻하는 2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이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 절차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 시작부터 정 교수 측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히 맞서면서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뉴스 많이 접하셨을 듯. 과연 표창장 위조 관련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은 이렇게 끝난 것일까? KBS부터 TV조선, YTN, MBN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신문은 검찰과 피고 사이에 공방전, 신경전, 기싸움으로 묘사. 보도를 모아보자면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2주 내로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주문하고서야 양측의 신경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을 놓고선 정교수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졌고 15분 만에 재판은 끝났습니다.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들과 검찰 사이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공방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2주 안에 자료를 복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1심 재판장 분위기를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했을까? 공방 벌인 게 핵심이었을까? 그러나 유튜버 고양이 뉴스가 직접 재판장에서 취재한 결과를 보면 다른데 핵심이 있었음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이제 판사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검사 측에서 수사 기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인 측의 수사 기록을 줘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타자 치는 소리 때문에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판사님이 수사 기록에 이름이 전부 다 ABCD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약간 빈정이 상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수사 기록이 이렇게 이름도 제대로 안 쓰여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검사 측은 빨리 피고 측에 수사 기록을 주라고 합니다. 검사 측은 녹음 재생 기능이 있는 분을 골라서 공판 검사로 보내셨나봐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해요. 수사 중이라서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이를 바란다. 이 말 계속합니다. 판사님이 보통은 뭐랄까 좀 경건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직설적인 문장을 좀 피하시는 편인데, 검찰의 그 수사는 대체 언제 끝납니까? 하고 엄청 직설적으로 물어보시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찰이 당하는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판사가 검사를 야단치는 분위기인데 이 뉴스는 없고 검사와 피고 사이에 대립만 부각시킨 기성 언론들. 그런데 MBC 보도만 비교적 정확.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사건 기록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전혀 안 보여준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 유일하게 제공한 사건 기록 목록조차 익명화돼 있는데 이런 자료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왜 기성 언론은 유튜브에게 추격당하고 있을까? 전혀 다른 맥락의 질타이긴 하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1인 논객, 1인 미디어에도 조롱받는 KBS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KBS만인가?
오디오 파노라마에 뒤이어 들으신 노래 뮤즈의 업라이징이었습니다. 뮤즈의 업라이징. 휴대전화 뒷번호 9193번 쓰시는 분, 뮤즈의 업라이징, 나의 최애곡, 가장 사랑하는 노래, 김용민의 음악 캠프인 줄 청취율 1등 가자라고 하셨고요. K73262885 계정 쓰시는 분, 뒷날 이 시대는 언론 자유가 방만했던 시대로 기록될 듯, 이 말씀해 주셨고요. 정기택님, 공수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도 알기 힘들고 해서 고수처 떨지요. 예, 예전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로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고비처로 할지 공비처로 할지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리라고 하면은 너무 좀 포괄적이고 범죄 많이 범위가 좁혀지잖아요. 비리에서 범죄라고 하면은. 그래서 범죄처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고위공직자 수사처. 또 이러면 또 고위공직자를 우범자로 여기는 것 같아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이렇게 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 이름이 참 몇 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고민이 개입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바꿀 때마다 고민이 개입됐던 것 같습니다. 뮤즈의 업라이징 같은 경우 가사가 이러네요. 그들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해. 그들은 우리를 타락시키지 못해. 그들은 우리를 조종할 수 없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야. 네, 예전에 그 시민을 막 선동하고 또 오도하던 그런 시대의 언론, 그런 언론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용민 라이브 시작과 함께 퀴즈 드렸는데요. 퀴즈 정답은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수아라님, 아웃사이더. 자, 그리고 4270번 쓰시는 분, 투명인간 맞히셨어요. 우리는 아직 청산할 것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익선님, 여인천하, 드라마 이름 같은, 네, 답을 보내셨습니다. 오답이었습니다. 6563번 쓰시는 분, 투명인간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람인 듯,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9192번 쓰시는 분, 보리자루. 5226번 쓰시는 분, 정답 투명인간. 지금 와서 그런 편지가 무슨 소용일까요? 최순실 씨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투명인간처럼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정은님, 투명인간. 지금 검찰에게 국민은 투명인간인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아요. 투명인간으로요. 에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8421번 쓰시는 분, 그렇게 느끼시는 건 잘못 느끼시는 걸 거예요. 예. 자, 8305번 쓰시는 분, 투명인간으로 남았으면 되는 건가요? 최순실 씨, 대통령 옆에는 공식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보조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 편지는 투명인간처럼 더 철저하게 숨기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히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8948번 쓰시는 분, 국회의원 세비 내역 감사해야 합니다. 김용민님, 오늘 오프닝 멘트에 동의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특권의식 없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뭐 여기저기서 그냥 목청 높이면서 갑질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제가 좀 기함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자신이 피의자인데, 국회의원이 자신이 피의자인데 자기를 수사하는 기관 국정감사하면서 그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정말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거는 이해 충돌 방지 노력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비웃는 거 아닙니까? 이해 충돌 방지, 이해 충돌 회피 노력 하나의 덕목을 넘어서서 거의 법률적 요구 사항인데 이걸 능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판받아 마땅한 그런 행태입니다. 자기가 피의자인데 자기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막 화가 막 났었습니다. 제가 신상 발언 좀 했습니다. 자, 박미애님, 버스 탔는데 김용민 라이브 나오네요. 기사님 센스. 우리 기사님
잘하고 계세요. 네. 자, 4366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아니면 오늘 하루 시원하게 웃을 일도 없네요. 시원하고 통쾌한 방송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는 애청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6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길 고속도로와 서울시내 모두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으로 내서 3터널 출구에서 갓길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서 1터널부터 8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는 성주나들목 부근에서 3km 구간 사고 났던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인데요. 홍은램프 부근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분기점부터 홍은램프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 상태고요. 노들길 성산 방향으로 당산철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의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성수분기점에서 노원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성동교와 군자교 사이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있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쌍박 모셨습니다. 가장 깊이 있는 정치 토크라고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정당 지지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갤럽 조사는 대통령 지지도가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 41%를 밑도는 38%로 나왔어요. 39%. 39%. 예. 근데 리얼미터는 반등한 걸로 돼 있어서 45%인가요? 그렇게 나왔죠. 이게 사실은 뭐 수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세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어느 쪽 조사가 안 맞는 겁니까? 두 조사 기관의 조사 방식이 워낙 달라서 그 자체가 좀 상이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근데 이제 추세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게 국민들은 좀 볼 것 같아요. 네네. 두 조사 기관의 특성들을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네.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한번 설명 올리면 네. 원래 이제 리얼미터는 10월 3일 그러니까 개천절 때 광화문 집회가 대대적으로 네. 보수 진영이 모였는데요. 그 집회 이후로 국정 지지도가 40% 초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중반대에서. 네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소폭이지만 계속 하락하다가 조국 장관의 사태가 있은 직후인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한 거죠. 네. 3.6% 포인트 대통령 지지도가 반등을 해서 긍정평가가 이제 45. 부정평가는 3.8%포인트가 하락해서 52.3으로 두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7.3%포인트로 줄었다. 예. 그랬더니 주로 어디에서 그러면 올랐느냐 네. 봤더니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한 8.9%포인트 올랐고요. 그 이념 성향으로 보면 중도층에서 주로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5.3%포인트가 올랐고 진보층에서는 2.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로 중도층이 좀 움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좀 가능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정당 지지도 역시 이제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4.5%포인트가 오른 39.8%, 한국당은 0.1%포인트가 하락한 34.3%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교롭게 민주당은 누구한테 올랐는지 봤더니 여기서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진보층이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진보층에서 7%, 네. 중도층이 6.6%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는 주로 중도층이 이끌었고
민주당 지지도는 진보층과 중도층이 쌍끌이를 올린 거란 말이죠.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아까 나왔듯이 리얼미터와 달리 갤럽은 전혀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갤럽 같은 경우는 9월 셋째 주에 40%를 찍었고 그 뒤 넷째 주부터 41, 42, 43 계속 3주 동안 올라갔다가 지난주에 이제 4%포인트가 하락한 39%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척도도 2점 척도로 사용하고 전화 면접 조사 위주의 방식이고요. 리얼미터는 ARS 조사 위주의 방식인데요. 좀 다르게 나왔고 거기서는 오히려 중도층이 돌아선 것으로 더 빠진 것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중도층의 표심이 뭐야? 이렇게 나온 거죠. 추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한쪽에서는 오르고 한쪽에는 더 내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한국갤럽에서는 호남이나 30대에 또 빠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도 빠졌지만 주로는 이제 중도층이 많이 빠진 것으로 나와서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한마디만 드리면 중도층 논쟁이 어디가 더 정확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문이고요. 오히려 정치 고관여층이 위주로 응답하는 리얼미터, 정치 저관여층까지 폭넓게 응답할 수 있는 갤럽 방식 이 차이가 있고요. 갤럽은 물론 중간 척도인 어느 쪽도 아니다. 이게 3%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 4점 척도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4점 척도로 하면 한 4, 5%포인트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갤럽보다는 특징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치 고관여층 중에 중도층은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고 정치 저관여층들이 있는 중도층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정치 저관여층은 오히려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쪽이 맞으니까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국당이 사실상 승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면 갤럽의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정치 저관여층인 중도층이 많다? 아니 정치 저관여층까지를 폭넓게 잡을 수 있는 구조죠. 왜냐하면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하니까 정치에 별로 그러니까 중도층 크기는 리얼미터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거의 40% 정도 중도층이 나오거든요. 갤럽도 3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둘 다 중도층은 다 존재하는데 정치에 좀 더 관심 있는 고관여층들이 있는 중도층, 정치 저관여층까지 확대돼 있는 중도층은 또 갤럽 쪽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그 주간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의 발표가 상위에서 논란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이전에도. 근데 근래에는 대체로 추이는 비슷했어요. 이게 수치는 달랐지만 저는 뭐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서 이 상이한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조사 시기, 방법, 표본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좀 지켜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중간층의 여론은 한편으로는 뭐 이게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는 면도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물러났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하게 수용됐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냉정해진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정 실패의 결과 아니냐 이런 민심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에 각기 다르게 잡혔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23일쯤 지금 실질심사를 할 것 같은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혹은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또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에 이미 물러난 그 전직 장관 관련된 수사 결과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워낙에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배수진을 쳤거든요. 그리고 그 정당성을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면 그만큼 조국 장관 임명과 그 이후의 전국 관리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정치적 타격을 입고 국정 동력이 굉장히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그게 기각이 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역풍이 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경질론 이런 데까지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 2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퇴했기 때문에 여론의 불안정성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좀 1, 2주 지켜봐야 한다 보는데 금주에는 역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이슈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 이제 내일 당장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방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외교적 변수와 대통령의 이제 시정연설 이런 것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맞물릴 것 같고요. 리얼미터 같이 정치 고관여층 위주로 응답하는 쪽에서는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진보층들이 상당히 결집돼 있고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중도층에서 좀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층까지 동반 추락할 가능성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제 갤럽 조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정치 저관여층들이 많이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층에서는 구속 여부가 상당히 그 중요하게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 그 개요를 설명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갤럽조사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된 조사인데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전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6%였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YTN 의뢰로 한 조사인데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조사로 했습니다만은 무선 전화 면접은 10%, 나머지는 이제 ARS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5.6%였습니다. 그래요. 아주 반드시 또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곤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거 뭐 큰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렇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전망을 우리 박원석 의장님부터. 뭐 법원의 실질심사 결과야 뭐 누구도 사실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통상의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범죄 혐의가 중대하냐. 근데 이걸 이제 그 포함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그 기준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11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됐는데 그중에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 은닉 교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주소 불명 뭐 이런 거는 뭐 아닐 것 같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아마 뭐 이제 그 동양대에서 그 컴퓨터 반출한 거나 또 하드 디스크를 갈아 끼운 거나 이런 등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혐의로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에 반해서 그 증거 은닉 그 교사나 증거 위조 교사 혐의 자체가 이게 범죄 소명이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건강 상태를 하나에 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혹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될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요소로 봤는데 실은 건강 상태는 별로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당시 이화여대 총장 같은 경우에 암 투병 중이었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던 전례가 있어요. 물론 반면에 최근에 그 조국 전 장관 동생인 조건 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고려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꼭 건강 상태만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고 아무튼 재판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어떤 그 결과를 내놓든 간에 이 실질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진짜 반반으로 보는데요. 사실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제가 뭐 그 부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건을 제외하면 이번 조국 장관의 사태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저는 그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중도층이나 이런 민심들은 수습을 좀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권이 응답을 했다. 그런 포인트 때문에 지지도가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을 수용한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공격과
수비의 양상이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공세 주도권을 그동안에는 한국당이 가졌다면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이 주도권을 여당 쪽에 갖게 돼 있다. 공수처 문제 때문에. 그리고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가 놓여 있어서 그 조국 장관이 일단 물러났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통령 행보가 조국 정국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죠. 해외 순방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지율에. 그리고 뭐 9월 달에 고용 동향 좋게 나와도 반영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과 총리 등 어떤 행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고 대중도 그걸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문제도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치적 진영의 문제로 이제 전환돼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장막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거치면서 대중들이 이제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 지점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주말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외쳤는데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공수처 설치 찬성 50일, 반대 40일, 10월 21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고요.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공수처 설치 찬성 56, 반대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 조사하고는 많이 달라진 양상입니다. 이전 조사는 뭐 한 80% 찬성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높았던 조사도 있었고요. 과거에. 조사기관을 말을 하면 우리가 또 개요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드리겠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달, 4월달, 5월달에 집중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패스트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패스트트랙 정국이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쟁점화돼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책적 사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다면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 양 진영이 각각의 한국당, 민주당 쪽으로 결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게 반대를 들고 나오자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하는 이 ARS 조사 이주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0%포인트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옛날에는 공수처 법안에 찬성했거든요. 이제 극단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고요. 중도층은 찬반이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에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다만 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조국 정국 과정에 잔상이 남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여론이 굳어진 여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KBS 쪽에서 조사한 그 전화면접 조사 웹조사죠. 이건 KBS는 웹조사 방식인 일요진단에서 한 그 한국리서치 의뢰한 조사 여기서는 반대로 찬성이 56, 반대가 28로 여전히 찬성이 반대에 비해서 2배 높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정치 저관여층들은 역시 정치적 이게 이슈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공수처는 좀 이건 정당한 거 아니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 왜냐하면 이 이슈가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얼핏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건 필요한 거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국당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정치 저관여층들은 다수가 도입에 찬성한 쪽으로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찬반 격차가 줄어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무려 20년이 넘은 개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실패했던 개혁안이기도 하고 한때는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한나라당도 이 공수처 법안에 찬성을 했었고 법안도 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사안을 국회에서 다루는 태도가 좀 비합리적이에요. 공수처를 도입하게 되면 내년 총선을 못 치른다.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아니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합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그 계속 공수처 반대 논리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 공수처에 대한 여론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미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이달 말부터 상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선처리하자고 들고 나왔는데 뭐 선처리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봐요. 뭐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그에 대해서는
지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이거를 뭐 내용상 전면 뒤집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그 국회 대응은 제1야당으로서 그다지 바람직한 이 대응 방식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정부 투쟁 와중에, 대정부 투쟁 와중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을 얘기해야 될 텐데 장기 집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따가 내용상 쟁점을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장의 그 임명 절차를 보더라도 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까다로운 추천과 검증 절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수처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대통령이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총선을 못 치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친 견강부회고 억지 논리죠. 뭐 사실은 이거는 이게 수사 대상이 이게 한 5만 몇 명인가? 그렇죠.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서민들만 지금 기소를 당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검찰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기소도 안 당하고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야당 탄압이라 이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거든요. 야당 몫인 2명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가 없고 비토권이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야당 의원 해봤자 100 몇십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권 쪽에 가까운 인물이 왜냐면 현 집권 세력이니까 집권 세력에서 고위공직자가 문제가 생기면 집권 세력한테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탄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이 2명인데 그 중에 1명은 찬성해도 1명이 반대하면은 그 사람은 후보에 오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무슨 논리까지 펼치냐면 내년에 선거제도가 통과가 돼가지고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정의당이 추천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펴고 있어요. 기분은 좋으시겠어요? 아니 뭐 기분은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끝내 하나의 비토권은 자유한국당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이 낸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은 아예 이걸 인준으로 가자. 국회에서 임명 찬반 투표를 거치자라는 대안을 내놨어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열어놓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 가능성 여부까지 하기 때문에 이건 토론의 영역이지 자유한국당처럼 이걸 하면은 무슨 뭐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정치가 붕괴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지나친 억지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사당 합의 이걸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권은희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데자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이거 가지고 폐지냐 좀 손질해서 쓰자 이 안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약간 양보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수정하더라도 권은희 안 정도 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당내에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 한다. 공수처 법안은. 또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공수처법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행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용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슨 비밀 수사기관 운영하듯이 정적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국민이 용납 안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조사 개요. 지금 두 가지 조사였죠. 한국 리서치 조사하고 또 하나 조사가 뭐였더라? 일단 한국 리서치 거를 읽어보시죠. 한국 리서치부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KBS 의료진단 조사인데 한국 리서치가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조사로 했습니다. 조사 요청 대비 16.5%, 조사 참여 대비 86.3%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리얼미터 조사군요. 그건 아까 읽었으니까 괜찮을까? 안 읽었나요? 아까? 정당지도, 국정지도 같거든요. 리얼미터가 조사를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조사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조사는
10월 18일 금요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5.8%의 응답률이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이 10%, 나머지는 이제 ARS를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의 ARS 조사였고요. 통계 보정이 있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홍혜원님, 여론조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전화 받는 겁니까?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보이스 피싱은 여러 번 받아봤는데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화란 안 와도 순금이 있다? 화란 안 와도 순금이 있다. 예, 이게 다 붙여버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됐어요. 예. 안 될 영장을 왜 찾지? 그거 알 수 없죠. 아직은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단계니까요. 내일이나 모레쯤 있지 않겠습니까? 23일 날 지금 아마 예상이 확정됐어요? 아니, 확정은 안 됐는데 예. 대강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일쯤. 예,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예, 엄청난 여파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목요일 새벽쯤에는 이제 윤곽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고 정치권에도 파장이 크겠어요? 그럼요. 엄청난 파장이 오죠. 자, 그러면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는 뭐 일단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600번째 당첨자 3078번 쓰시는 분, 800번째 당첨자 정민호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퀴즈 이벤트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퀴즈가 아니라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사은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 600번째, 800번째 당첨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촛불 계엄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재한 NSC에서 논의됐다. 이런 이야기 또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